자, 교재는 705페이지 자유심증주의입니다. 자, 개념을 볼게요. 자, 증거의 증명력을. 자, 증명력이 뭐죠?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죠.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증명력이라 합니다. 이 증명력을 법에서 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을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이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에 대립한다 그랬죠. 자, 법정증거주의라고 하는 것이 각주에 나와 있는데 각주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법정증거주의는 증명력을 법률로서 정하는 원칙을 법정증거주의라고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 이 증명력을 법에 정해 놓기 때문에 법관의 자유를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법적 안정성이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적당하다 이러한 단점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자유심증주의이기 때문에 이 자유심증주의는 곧 법정증거주의와 정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관의 자유에 빠질 위험성이 있고 반면에 실체적 진실 발견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자유심증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기능 나와 있죠. 기능을 보시게 되면 사안의 진상을 파악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유리하다. 이것이 바로 장점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단점이 있죠? 자, CF 반면에 법관의 이 자의의 흐를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거는 장점이고요. 자, 됐네요. 자, 우리 형사법 308조를 보게 되면 자유심증주의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자유심증주의가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 헌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요. 형사법에 있는 거예요. 자, 쭉 내려오시고 주체를 봅니다. 주체는 누구죠? 개개의 법관이죠. 개개의 법관 이렇게 봐두시고, 자, 대상은 뭡니까? 대상은 증거의 증명력이죠. 증명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1번, 2번 좀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재판주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죠? 증거재판주의 요청에 따라서 증거 없이 변론의 취지만 갖고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취지가 뭔지는 밑에 각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자유판단의 의미가 나와 있죠? 자유판단, 의를 볼게요. 자, 자유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이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취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증거를 채택하거나 증거를 버린다는 것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며 모순되는 증거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그 네 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채택할 수 있고 없는 증거도 채택할 수 있고 그건 네 맘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판례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를 취사하는 거, 그렇죠? 취하고 버리는 거, 이를 근거로 한 사실 인정은 네 맘이다는 거예요. 전권이다, 전권 사항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 또 나와 있죠?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밑에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멋대로 판단한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강의할 땐 그렇게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관에게 네 멋대로 흐를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증거 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법관은 사실 인정함에 있어서 공판 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이 공판 절차에서 얻은 인식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사된 증거 있잖아요. 이 인식과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해야 돼요. 남김없이 고려해서 그 어떤 심증을 확신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 확신에 따라서 유무죄 판결 때려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서 네 멋대로 판단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증인의 증언을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증인의 증언을 취사 선택함에 있어서는 하등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증인이 성년이냐 미성년이냐 책임 능력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 나이가
40대가 되면 뭐 70%를 확신을 갖고 50대가 되면 50% 확신을 갖고 20대면 20% 확신을 갖고 10대면 10% 확신을 갖고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나이를 묻지 않고 책임 능력자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는다. 그쵸? 따라서 법관이 13세, 14세의 증언에 의해서 사실 인정했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판례 볼까요? 판례 14세 나왔네요. 14세 밑줄 짝 것이고요. 하더라도 증언 능력이 있다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는 이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보게 되면 법관이 이 13세, 14세의 얘기를 말을 듣고 사실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런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갑니다. 자, 선서한 증언이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보다 증명이 높은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법관은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채택하고 선서한 증인의 증언을 배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증인의 공판정 외의 진술이 공판정의 진술보다 우선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판례 볼게요. 자, 경찰에서의 진술 소조의 기재와 공판정에서의 진술이 상반돼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한 말과 공판정에서 한 말이 달라요. 그랬을 때 법관은 경찰에서 한 말을 채택할 것인지 공판정에서 한 말을 채택할 것인지 네 멋대로 하래요. 네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십니다.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지는 너의 자유심증에 맡기겠다. 이런 말이. 다음 판례 보시게 되면 경찰에서 한 말, 검사 앞에서 한 말, 공판정에서 한 말이 각각 다 달라요. 상반된다라고 했을 때 역시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지는 너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다. 이런 말이죠. 또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한 말과 수사기관에서 한 말이 달라요. 보통 증거보전 절차에서 한 것은 법원 앞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 앞에서 한 것이 수사기관 앞에서 한 것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기는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것을 채택할 것인지 이것을 채택한 것인지는 네 자유심증에 맡기겠다. 이런 말이. 자, 그 다음 피고인의 진술을 볼게요. 자, 법관은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가 있고, 그쵸? 자백이라도 다른 증거보다 우월한 증거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관은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또 피고인이 부인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을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자유심증에 맡기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밑에 판례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 한 말과 법정에서 한 말이 서로 다르다고요. 그랬을 때 법관은 이것을 채택할 것인지 이것을 채택할 것인지. 근데 이 사건에서는 검찰에서 한 것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검찰에서 한 말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니라면, 그쵸? 이것도 이 검찰에서 한 것을 채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유심증 범위에 속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감정인의 의견 나왔네요. 법관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구속받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법관은 감정 결과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요. 다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소수 의견을 따를 수 있고요. 각각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 각각 일부를 채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유심증에 맡기겠다. 이런 말이에요. 밑에 판에 나와 있죠? 이 형법 판례 할 때는 배우죠? 심신장애 유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견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니죠. 반드시란 말이 틀렸네요. 그렇죠?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또 밑에 것도. 자, 감정 의견이 서로 상충됩니다. 그랬을 때 다수 의견 안 따르고 소수 의견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또 그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일부씩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다? 자유심증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그런 뜻으로 마지막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서증, 그쵸? 서증. 증거 서류를 말합니다. 증거 서류의 증명력을 말하죠. 이것도 자유심증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 조사를 할지라도 그의 취사 선택은 이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채용 순서에 우열이 없죠. 뭘 먼저 채택할지 나중에 채택할지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밑에 거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의 공판 조서가 병존한다 할 때 밑에 줄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기겠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런 뜻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처분문서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분문서가 뭐죠? 처분문서가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말합니다. 즉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서, 계약서 등을 말한다고요. 이 처분문서를 할지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취할지 말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자유심증에 맡기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음. 자, 법관의 하나의 증거의 일부, 하나 증거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종합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도 가능하고요.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일부를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유심증주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믿고 어느 것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곧 부당하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자, 밑에 거 보시면 똑같아요. 어쩌면 자유심증이 제일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공동피고인 중에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을 했네요. 그랬다 했을 때 자, 반드시부터 가로 열고 그 자백을 전부 믿어서 전부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백한 사람 것은 취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것들 있죠? 다른 사람들 것은 배척했다 하더라도 뭘 취하고 뭘 버릴 것인지는 너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당하지는 않다. 이런 말입니다. 또 밑에 것도 종합증거 중에 일부의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핵심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 갖고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도 위법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뭘 취하고 말 것인지는 자유심증주의에 맡기겠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간접 증거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법관은 간접 증거에 의해서도 사실 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접 증거보다는 간접 증거를 우선시할 수 있고요. 또 간접 증거만 갖고서도 유죄를 인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판례 한번 볼게요. 쭉 읽어보시고, 자, 밑에 거.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이 간접 증거라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죠? 이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벽한 증명력을 갖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보았을 때, 이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았을 때 이것이 종합적 증명력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 간접 증거에 의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봐두시고요. 자, 밑에 것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심증 형성은 간접 증거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간접 증거는 개별적 고립적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상호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이 없는 논증을 거쳤을 때 그때 이 간접 증거에 의해서도 심증 형성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또 살인죄처럼 법정의 무거운 범죄에 있어서도 직접 증거 없이 그쵸? 이 간접 증거만에 의해서도 유죄를 인정할 수가 있고요. 또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았을 때 공소 사실을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 자, 유죄 인정에는요. 이 간접 증거들에 의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접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그쵸? 이 간접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의 합리적인 의심이 허용되지 않을 정도, 그쵸?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까지 이르러야 돼요. 증명이요. 또 하나하나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 조촉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 그 간접 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그 다음에 과학법칙에 의해서 뒷받침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봐두셔야 돼요. 하나하나씩 다 봐두세요. 일단 여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가 되었을 때 간접 증거에 의해서 사실 인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 범행에 이것도 좀 봐두셔야 돼요. 범행에 관해서 간접 증거만이 존재합니다. 직접 증거는 없고요. 간접 증거만이 존재하고 근데 그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또 범죄를 저지를 만한 전혀 다른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범인이 이를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증거법 이념에 부합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또 나왔네요. 자, 범죄 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도 없이 뚜렷한 확증이 없어요. 단지 뭐다? 정황상의 증거, 간접 증거만 갖고서는 공소사를 유죄로 인정하면 돼야 안 돼요?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된다? 위배된다. 이런 말이 위배된다. 아시겠죠? 됐고 그 다음 상해진단서 나왔죠? 상해진단서 밑줄 일단 쫙 가볼게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기에는 부족하죠? 아니 상해진단서를 끊으면 다 100% 범죄 행위로 나온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곧 범죄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그럼 어떨 때 이것이 증거로 쓰여질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그 다음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돼요. 근접하고 그 다음에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의심을 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없고요. 일치하고요. 그랬을 때 그 상해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서 그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또 합리적 의심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해 진단서만 갖고서는 증거로 쓰기에는 부족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그 상해 진단서가 상해 사실에 대해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까지 봐두셔야 됩니다. 구별해서 봐두시고요. 출제가 된 적이 몇 번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상해 자유 판단의 기준점을 한번 볼게요. 자, 자유심증주의는 사실 인정의 합리성을 그 이념으로 한다. 자유심증주의에서의 자유가 법관의 자의는 지멋대로 한다는 얘기죠. 자의를 곧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실 인정은 통상이 아니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보편 타당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장명력의 판단은 뭐다?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부합할 때 이 타당성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요. 판사가 이상한 판결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명 중에 7, 8명 다 뭐라 그래요? 저 개또라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판결이 어딘간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보편 타당성을 갖지 못하고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가 이러한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그것은 뭐다? 자의로 판단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논리법칙이 뭐고 경험법칙이 뭔지는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읽어보시고 이거 읽어보시고 저는 바로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비가 오는 야간이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20-30명이 몰려있는 싸움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억만 갖고서 피해자를 때리러 간 사람이 바로 요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목하는 것은 그 경험칙상 그 확실성 여부가 의심스럽지 않나요? 바로 이 사람이 때렸다. 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어요? 비가 오는 야간이었는데 20-30명이 몰려있는데 누가 때렸는지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 사람을 딱 콕 찍어서 이놈이 범인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냐고요. 이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경험법칙, 논리법칙도 아니고요. 이러한 경험법칙으로 미뤄봤을 때 이것은 사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 봤다? 의심스럽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자, 71세 노인입니다. 피고인이 구타하고 넘어뜨려 부상하였다고 경찰과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 피해자의 증언만 갖고서는 그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다. 이 사람 말만 갖고서는.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보시면 평소 투약량이 20배가 넘어요. 1g의 메스암페타민을 한꺼번에 물에 타서 마신다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것 자체가 쉽게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로 봤을 때? 그렇지. 이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으로 밀어봤을 때 이걸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내가 자유심 증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쉽게 믿기는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이 피고인의 자백은 그만큼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판례가 의미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 증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래 네 말이 맞네 라고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근데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따라서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해서 달리 판단했다면 그렇죠? 뭐 그건 그 사람이 자유심 증지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논리법칙과 관련해서요. 이 논리법칙 여기 나와 있죠? 논리법칙. 이 논리법칙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과학적 증거 방법 있죠?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 유전자 검사하는 거. 유전자, 뭐 혈액형이라든지. 그쵸? 그다음에 모발, 마약한 사범들 있지? 모발 뜯어보잖아, 그쵸? 그다음에 소변 검사하는 거 많이 보죠? 소변 검사하는 거. 이런 등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심증주의 이 약발에 먹히나요? 자유심증주의가 약발에 먹히냐고요. 유전자 검사해서 혈액형 나왔는데 모발에서 마약했다고 나와 있는데 소변에서 마약했다고 나와 있는데 나 그거 안 믿을래. 나 그거 안 믿을래. 나 딴 거 믿을래. 법관이 네 멋대로 믿을 수가 있고 뭘 취사 선택을 하고를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그것은 자유심주의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네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다? 구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판례가 나와 있죠? 유전자 검사, 혈액형 검사 나와 있죠? 이런 과학적 근거 방법은 그랬네요. 법관이 사실 인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사실 인정이 네 멋대로 즉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가 나와 있고 혈액형 검사가 나와 있는데 내가 그거 안 믿을래. 이렇게 해서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 가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서 과학적 증거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는 사실을 이런 사실을 쉽사리 뒤집으면 돼야한데요. 쉽사리 뒤집으면 안 된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그 사례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2번네요. 2번 보시게 되면 피고인 그 유전자 검사 결과 주사기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고요. 또 혈흔이 확인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피고인이 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 소극적 증명만 갖고서는요. 이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마약 성분이 주사기에 나왔고 피고인 혈액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 갖고서 이걸 함부로 뒤집을 수 있다 없다? 함부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1번 판례 잘 봐두시고 2번 판례 잘 봐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것도
모발에서 뭐가 나왔어요? 모발에서 이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랬다는 국가수의 감정의료 회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중간에 논리와 경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그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여야 한다. 이게 나와 검출되었기 때문에 일단 끊고. 근데 검출되지 않았어요. 검출이 되었다면 인정해야 되지만 검출되지 않았다면 뭐다?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력한 증거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 취지고요. 자, 밑에 거. 자, 과학적 증거 방법이 사실 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갖고 공인된 표사 검사 기법으로 분석을 한 후에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밑에 줄 모든 과정에서 실효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 훼손, 첨가 등이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고요. 각 단계에서 실효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가 되었을 때 그때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다. 이런 말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1번, 2번이 모두 구비가 되었을 때 구속력을 갖는다. 단순히 법원에 제출된 것만 갖고서는 요 공인된 검사 기법을 분석한 후에 법원에 제출된 것만 갖고서는 안 되고요. 1번, 2번을 구비했을 때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밑에 판례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지워도 괜찮습니다. 보지 마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서의 증명력 볼게요. 자, 첫 번째 판례. 용의자 인상 차기 등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서 용의자 요 한 사람만을 단독으로 대질시켰어요. 1대1 대면, 1대1 대면입니다. 단독으로 대면이란 말은 1대1 대면입니다. 또 용의자의 사진 요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해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마지막 줄 여기부터 가로 열고 여기부터 가로 닫고 이러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것은 신빙성이 낮다고 본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거 가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용의자가 종전의 피해자와 안면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진술 외에는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을 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한 사람 한 장만 갖고서는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 범인 식별 절차 할 때 자, 원칙은 뭐다? 원칙은 다자대면이다. 다자대면이 원칙이고요. 이게 원칙이고요. 1대1 대면은 밑에서 보았듯이 1대1 대면은 허용되지가 않아요. 허용되지가 않는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1대1 대면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것도 인정해주는 바가 있는데 그게 오른쪽 판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범죄 발생 직후 그 현장 부근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1대1 대면도 가능하다. 대면 가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대1 대면이 가능한 것은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발생 직후 그 현장 부근에서 그 사람을 본 것이라면 1대1 대면도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1대1 대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판례가 바로 1대1 대면 판례죠. 한 사람만을 단독으로 목격자로 대질시켰다. 그래서 이것을 범인으로 콕 찍는 것은 그만큼 신빙성이 낮다고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판례 한번 볼게요. 다음 판례 두 번째부터 보시게 되면 자, 강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시한 41명 사진 속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그랬어요. 자, 이어진 식별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한 사람만을 보여줬어. 한 사람만을 보여줬다.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또 피고인 한 사람만을 직접 보여주어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맞다라고 진술받았어요. 이게 바로 뭐지? 1대1 대면. 이랬을 때 다시 또 이거 하고 또 다시 피고인을 포함한
세 명을 동시에 대면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받은 사안에 있어서 이것은 어떠한 준수해야 할 절차가 있어요. 준수해야 할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준수해야 할 절차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요 위에 나와 있는데 아직 제가 안 읽었네요. 이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신빙성이 낮다고 봤어요. 그래서 1대1 되면은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자,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범인의 인상 자극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해라.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 인상 자극이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서, 그렇죠? 여러 사람이죠,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상호 이런 사람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라.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증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을 통해서 서면화하라.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한해서 이것이 그만큼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이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신빙성이 방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 판례 보시게 되면 한 사람만을 사진을 보여줬죠. 한 사람만을 직접 보여줘서 피해자로부터 범인 진술이 맞다라고 진술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보여줘요. 동시에 다자대면 시켜버려야 돼요. 동시에 다자대면 시켜야 되는데 동시에 다자대면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또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것도 여기서 확인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2번, 3번의 요건을 여기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다자대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준수항을 절차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피해자가 콕 찍었잖아요. 이 사람이 강간범 맞다. 이렇게 이 강간 피해자에게 이놈이 강간범 맞다. 이렇게 탁 찍은 것은 뭐다? 그만큼 신빙성이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음. 근데 예외가 있다 그랬죠? 이 앞에서 제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때는 이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 판례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읽었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은 위에서 읽었어요. 방금 여기서 읽은 거예요. 여기서 읽은 거예요. 자,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자, 범죄 발생 직후입니다. 목격자의 기행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생생하다는 거예요. 생생하다.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 식별 절차를 실시했다면 그렇죠? 실시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1대1 대면도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례가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자, 2번.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라 그랬죠? 범인을 놓친 직후라는 거예요. 직후에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했다면 이때는 뭐다?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이 1대1 대면은 뭐다?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요 두 가지 같은 판례지만 요 첫 번째 이론, 두 번째 사례 이거 꼭 좀 봐두시면 돼요. 요것만 1대1 대면 허용되고 있는 판례입니다. 다음 자, 다음 야간이네요.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의 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 착의 등에 의해서 범인을 진술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경찰 신고했고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누가 강도범의 얼굴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하는 말이
어떤 용의자 인상착의가 어땠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을 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지 등등 이랬을 때에는 마지막 줄에 중간에 그 증명력이 상당히 그 피해자 진술이 그 증명력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아니 피해자가 그 강도범의 얼굴을 옛날에부터 알아요. 동네 어떤 아저씨인지를 안단 말이죠. 그 아저씨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강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피해자의 말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단 끊고요. 그 전에 용의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을 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밑에 1대1 대면이죠. 1대1 대면. 이런 1대1 대면은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그만큼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경우처럼 이것이 1대1 대면이라면 이것도 1대1 대면이죠? 이것도 1대1 대면이고요. 근데 이 1대1 대면이 이 같은 상황이라면요.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신빙성을 부여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 어떤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1대1 되면은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봐두시고 두 번째 거 봐두시고 각각 봐두시고요. 특히 이 두 번째 푸트가 더 잘 나와요. 첫 번째 것보다는 이쪽을 좀 더 자세히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정 판결 볼게요. 확정 판결. 자,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서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법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와 다른 배치가 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기판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판력에 배치가 되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유심증주의가 그만큼 낮아진다 이런 말이죠. 자, 판례 2번.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해서 금품을 공유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는데요. 피고인의 증제액, 돈 갖다 준 액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와 공범인 대항범 관계에 있는 그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수재액, 준 돈과 받은 돈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액수가 달라요. 다르단 말이죠. 달리 본 원심 판결은 뭐다? 당연히 위법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밑에 판례. 자, 이 두 가지 판례는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형사재판이죠. 다른 형사사건에서 확정 판결이죠. 여기 형사재판이죠. 여기 민사사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형사재판이라면 기판력이 어느 정도 미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것이지만 일단 끊고요. 똑같은 형사재판을 할지라도 이 형사재판에서 그 확정 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됐단 말이죠. 어렵다고 인정됐다. 이건 세모 쳐볼까요? 이것은 앞에 것은 인정된 것이고요. 밑에 것은 어렵다고 인정된 거예요. 인정된 것은 채택이 되겠지만 어렵다고 인정된 것은 채택이 안 되고 배척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에서의 판결이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재판의 확정 판결에 구속을 받는 게 아니죠. 민형사가 다르기 때문에요. 따라서 민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도 인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이때는 자유심증주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위에 것은 자유심 증지가 적용될 확률이 적겠죠? 근데 밑에 판례는 자유심 증지가 그만큼 인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다음 자 4번 봅니다. 증명력 판단의 합리적 보장. 법관의 합리적 증거 평가를 담보하기 위해서 증거 유죄 판결의 이후에는요. 증거의 요지를 명시해야 되죠. 우리 저 뒤에 나오겠지만 유죄 판결을 때릴 때 뭘 적시를 해야 되나요? 뒤에 나온다고요. 적지 마세요. 범죄될 사실. 범죄될 사실. 다음 증거 요지. 또 하나 더 있는데 법령의 적용, 그쵸? 법령의 적용. 요것을 명시해야 되죠? 유죄 판결 때릴 때 이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이게 몇 조에 나와 있죠? 이게 323조에 나와 있어요. 형사법 323조를 가보면 유죄 판결 때릴 때 범죄될 사실, 증거 요지, 법령 적용 요 세 개를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 이후에는 증거 요지를 명시해야 되죠. 이걸 안 하면 항소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증거를 취사한 이유까지 명시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자,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 같은 경우는 증명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또 증명력 판단할 때 앞에서 배웠죠.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항소하겠죠. 항소. 그렇죠? 법관의 판단을 내릴 때는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맞는 판결을 내렸을 때에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위배될 때는 저 친구 저 또라이네. 그쵸?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당사자들은 항소합니다. 항소.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판례 봅니다. 자, 항소심으로서는 자,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증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 갖고서는 함부로 1심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돼요. 1심 판단이 2심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끊고요. 근데 어떨 땐 뒤집을 수가 있다? 이럴 땐 뒤집을 수가 있어요. 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는 그러한 사정이 있거나 동그라미 1번. 두 번째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여기 동그라미 2번이죠.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일 때는 그때는 뭐다? 이걸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뒤집을 수가 있지만 1번이나 2번 사유가 아니라면 그때는 함부로 뒤집으면 안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음 자 밑에 거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대요.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이게 동그라미 1번이지. 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부당하거나 이게 동그라미 2번이지. 그쵸? 여기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1번이거나 2번이 아니라면 그쵸? 아니라면 이게 아니라면 함부로 항소심에서는 뭐다? 1심 판단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1심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거의 같은 판례죠. 이 판례나 같은 판례예요. 자, 그 다음 자, 국민참여재판 배웠죠. 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서 1심에서 이것을 무죄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단했다. 일단 끊고요. 근데 항소심에서요. 피해자에 대해서만 증인심을 추가로 실시한 다음 1심 판단을 뒤집었어요. 확 뒤집어서 이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뭐다?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네 멋대로 뒤집으려면 이 배심원 공판을 왜 실시합니까? 그쵸? 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판결을 했고 이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1번, 2번 사이가 없다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뒤집었다면 위법이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1심이 채용한 증거에 대해서 신빙성의 의문은 가요. 의문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1심 자유심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이러한 사유도 없어요. 의문은 가. 신빙성의 의문은 가는데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만한 그런 사유도 없어. 그렇다면 항소심으로서는 그 의문점에 대해서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신빙성에 대해서 좀 더 심리를 해보라 이러면 좀 더 심리를 해봐라. 좀 더 심리를 해봐서 그 체부를 판단해라. 채택할지 말지를 판단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더 심리를 해봐라. 이것도 시험 문제라고요. 단순히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만 갖고서는 더 이상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증거를 곧바로 배척하면 되는데요.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 아시겠죠?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뭘 봅니까? 자유심증주의 예외를 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죠? 이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때는 유죄의 증거로 못한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쵸? 설령 이 자백에 따라서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자유심증주의 예외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서 공판조서에 기재가 된 것이라면 그 조서만 갖고서 100% 증명을 한다는 것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는 법관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절차에 대해서 심증 여하를 불문하고 어떤 심증을 가졌든지 불문하고 무조건 기재된 대로 공판조서에 기재가 된 대로 100%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유심증주의 예외가 돼요. 됐죠? 두 번째, 우리 앞에서 진술거부권 배웠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증거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 증거를 인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것도 자유심증의 그래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백의 보강법칙, 자백의 증명력 제한 문제 이거 하나, 두 번째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하나, 세 번째 진술거부권 행사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함부로 불리한 정황 증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뭐다? 자유심증의 예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in dubio pro reo 원칙이 있는데요. 자,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졌다는 것만 갖고 난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졌을 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졌을 때에 유죄를 때릴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우월한 증명을 가졌다는 것만 갖고서는 유죄의 증거를 못 때려요. 따라서 밑에 줄 법원이 최선을 다하여 심리하였지만 심증 형성 불가능해요. 심증 형성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법관이 봤을 때 자를 유죄 판결을 때려야 될지 무죄 판결을 때려야 될지 확신이 안 들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랬을 때는 뭐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이 라틴어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때린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다음 여기까지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말 나와 있죠? 이것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를 것, 경험법칙에 따를 것을 말하는 것이죠.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랐을 때 양립할 수 없는 사실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 X,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 X, 이것은 뭐다?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포함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봅니다. 자, 범죄 사실 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한다고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앞에서 배웠잖아. 페이지 607페이지 할 때 배웠어요. 엄격한 증거 자유로운 증명할 때 배웠어요. 범죄 사실 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에 충분치 못해요. 이런 충분치 못한다면 그때는 뭐다? 유죄 의심이 간다 손 치더라도 피고인의 이유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무슨 판결한다? 무죄 판결 때린다. 이런 말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합니다.